네, 연휴 시작과 함께 추석 밥상 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 대선 주자들 분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자들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고 국민의힘 주자들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선을 앞두고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각 당이 모두 다 경선 결과가 나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밥상머리에 오를 이슈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뭐 여당 지지층에 가까우신 분들은 역시나 이번 주말에 있을 호남 경선이 최대 밥상머리에 오를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야당 지지층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 1차 토론 이후에 굉장히 쟁점으로 이슈로 부각된 조국수 홍 아마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네.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호남 경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관심을 갖는 반면에 조국수 홍은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여권 지지층도 굉장히 관심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게 여야 모두가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보니까 아마 퍼센트로 따진다면 조국수홍 관련된 이슈가 올해 최대 이제 추석 밥상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죠. 이제 원래 그 정치인들에게 추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추석 때는 온 가족이 다 모여 앉아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정치가 빼놓을 수 없는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지금 대선을 이제 아주 후보도 앞두고 있지 않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이제 후보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제 각 후보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막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고발 사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이제 개발 의혹 이런 거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겠죠. 많이 얘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이제 사실 세대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고 또 사회적으로 이념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서 또 이렇게 갑론을박하면서 또 원성 높이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 이번 추석에 이제 그런 거 좀 자제하시고 가족들이 이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추석을 통해서 이후에 그 모아지는 민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원래 이제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제 그 여론의 형성 과정을 보면 사실 자신이 생각하는 사실을 남하고 대화하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이 이런데 너 생각도 이러냐? 우리 생각이 같네. 그러면서 여론이 전파되거든요. 네. 그런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을 통해서 그래도 8명 이내에서 소가족이라도 모이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 민심이 대선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 민심이 과연 어느 정도 모아졌고 어떻게 귀결됐는지를 민주당 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후에 있을 민주당 호남 지역 경선 결과일 것 같아요. 먼저 뭐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로 본선 직행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이낙연 후보는 최근에 그 호남 지역에서 의원직 사퇴까지 던진 상황인 만큼 반전의 기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래서 당초 뭐 한 1, 2주일 전만 하더라도 호남의 전략적 투표 선택 이게 이제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전망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이길 사람을 뽑을 것이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이재명 후보의 이 대장동 개발 논란 이게 퍼지면서 또 호남에 대한 뭐 의원직 사태가 또 연휴 직전에 바로 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개가 동정론과 의혹이 맞물리면서 호남 지역의 표심이 좀 변하고 있는 듯 보여요. 지금 저 관련된 여론조사, 호남 관련 여론조사 두 개가 나왔는데 한 군데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좀 앞선 걸로 나왔고 또 다른 한 군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자, 1대1이에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뭐 박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남 과반 압승.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다만 또 이낙연 후보도 마찬가지죠. 이낙연 후보도 이번 호남에서 압승을 하지 않으면 이 벌어져 있는 표차를 줄이기가 힘들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도 압승을 하지 못하는 뭐 약간의 뭐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이제 그 이후에 이 이슈가 즉
화천대유라든지 아니면은 의원직 사퇴 이슈가 과연 그 뒤에 그 다음 주 정도쯤에 있을 2차 선거인단까지 갈 수 있는 이슈냐. 네. 요게 이제 그다음 또 다른 이제 승부를 보지 못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호남에서. 호남에서 승부를 보지 못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커 보인다. 결국은 전략적 선택과 이낙연 후보에 대한 동정론 이 두 개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결국은 호남에서는 거의 누가 앞서더라도 큰 표차로 앞서지 못하면 결국은 무승부가 돼버렸기 때문에 무승부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도 해봅니다. 그 말은 크게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낙연 후보가 앞서더라도 과반 이상의 무슨 압승을 한다거나 큰 표차로 예를 들어 6대4 정도의 그런 비율로 이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재 지금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은 박빙이란 걸 고려한다 그렇다면은 좀 그런 점에서 이낙연 후보가 그 어느 때보다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확연하게 이걸 통해서 이제 대세를 바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슈 자체가 일단은 소위 말하면은 정책적 이슈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인물로서의 어떤 이슈가 아니잖아요. 동정론과 소위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이 두 개가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호남에서의 승리를 대세를 바꿨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 기반이 이슈가 오래 갈 수 있는 토대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기더라도 과연 그 다음에 이어질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연속성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는 물음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최근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홍영표 의원, 김종민 의원, 대표적인 친문 핵심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낙연 후보 캠프에 합류했거든요. 이런 영향은 없을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일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어쨌든 친문 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약간 불안한 후보라고 이제 계속 얘기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사실 정세균 후보에 대한 카드도 잘 안 됐고 결국은 이낙연 후보로 힘을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실제 있는 것은 전 사실이라고 보고요. 중요한 관건은 결국 이제 호남에서 25일, 26일 날 이제 권리당원 투표를 할 때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과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유효 투표수가 또 정세균 후보가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유효 투표수 조정을 통해서 또 53대 32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53%에서 3%를 내려앉혀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호남에 이제 권리당원 수가 한 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투표만으로 그러면 3% 이상을 낮춰서 50% 이하로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큰 관건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무등일보하고 리얼미터가 9월 13일, 14일 조사에 한 걸 보면 광주 전남만 이게 타겟팅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효하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광주에서는 1% 정도 이낙연 후보가 이기고 전남에서 한 7% 정도 이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호남에서는 전북에 대한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에 대한 조사인데 그래도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꽤 있다.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이렇게는 볼 수 있는데 과연 그 정도로 호남에서 그 정도 숫자로 앞선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53%를 49%로 주저앉을 수 있는 숫자가 되겠느냐 이 부분에서 역전하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지금 호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개발 의혹 이건 어느 정도 과연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은 어떤가요? 우선은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고요. 굉장히 좀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장동 개발 의혹이 처음에 터졌을 때는 이게 뭐지 이런 시각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실 저도 놀란 게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이제 거기서 고문으로 이제 밝혀진 걸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 다 아시다시피 결국 지난해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을 오락가락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결국 이제 무죄 취지로 이재명 후보를 거의 기사회생 살려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9월 달에 사임하시고 나서 이제 화천대유라는 현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적인 어떤 문제시 되고 있는 그 회사에 고문으로 가 계시는 걸 보고 이분은 화천대유를 몰랐다고는 하는데 몰랐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사건 기록에 이미 화천대유라는 게 다 적시돼 있는데 당시 대법관이 그걸 몰랐다면 그런 것도 제대로 안 읽고 그럼 판결을 했다는 거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도대체 권순일 대법관이 이 화천대유에서 어느 정도의 그 자문료를 받으면서 그 일을 했는지 난 이런 것도 소상히 좀 밝혀져야 된다고 보고 이런 의혹들이 쌓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거기에 뭐 국민의힘 측 의원들도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무슨 거대한 이게 암흑의 저수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저는 갖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또 이제 전문가들조차 이제 의혹을 갖기 시작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게 분양 이런 그 시행 사업 자체의 성패는 결국 토지, 그다음에 인허가, 그다음에 분양 이 문제거든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를 확보해 주는 것이고 인허가는 어차피 5대5로 하기 때문에 인허가 받기 쉽고 네네. 분양은 아주 쉬운 곳에서 아주 다 인기 있는 지역에서 분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개발 리스크가 전혀 없는 곳에 시행 사업을 했는데 시행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사업권을 따는 개발 사업권을 따는 것이 가장 문제였을 텐데 최근에 나온 그 뉴스는 이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약간 좀 그 다른 컨소시엄과 차별화된 어떤 게 있다. 혹은 이것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할 때 외부 평가단이 아니라 내부에서 4명 정도가 평가를 그냥 진행했다.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개발 사업할 때 다 외부 심사위원들 모셔갖고 뭐 경찰 입회하에서 심사위원을 뽑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이 좀 석연치 않아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훨씬 의혹은 더 커져가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한 정도로 이 문제가 부각이 됐다가 점점 보도가 되고 캐지면 캐질수록 여야 할 것 없이 다양한 연결고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나중엔 좀 크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 또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대장동 개발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역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공개 수사까지 공개 의뢰한 이런 상황. 어느 정도 나는 자신 있다. 뭐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 한 3, 4주 전부터 근거는 없는데 의혹은 쏟아지는 사건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사주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화천대유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서로가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발사주는 한쪽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이것을 이제 조작이다 이런 어떤 소위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쪽은 이재명 후보와 연관돼 있는 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이 화천대유에 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냐 이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뭔가 뒤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같이 씌우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니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도대체 여기 누가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여기서 돈 받은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 측 의원들이나 뭐 인사들도 여기 있는데 주로 특히 법조인들이다. 야당 인사도 사실은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그 소위 기득권을 가진 법조인들과 소위 건축회사 시행사 간에 이런 결탁이지 어떻게 이제 자신에 대한 프레임이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다른 의혹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건설사, 뭐 개발 관련된 과거에도 의혹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의혹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밝혀지게 됐느냐? 결국은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아니면 뒷돈을 받았다던가 이런 내부의 고발이나 뒷돈을 받은 그런 정황들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게 거의 대부분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천대유 이 대장동 관련 사건은 내부의 고발자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 뒷돈을 받은 정황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추측들은 하지만 그 입찰에 대해서 당시에 떨어졌던 산업은행이나 메리츠증권 쪽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여기에 대한 입찰에 대한 수사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도 어떤 문제가 밝혀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뒷돈 문제는 뭐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떤 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뭐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문제가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프레임 전쟁으로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듯이 이 화천대유 건도 결국은 어떠한 증거나 또는
소위 말하면 폭로, 네. 외부 증언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은 오래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만 점점 더 좀 혼란에 빠져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좀 진실이 밝혀져야 더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를 취임한 지 딱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도 가졌는데 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는 뭐 100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을 좀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80점 정도로 그래도 잘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네, 우수하게 정도는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많은 기대를 받고 이제 37살의 당대표가 보수 야당 최초로 이제 당선이 된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토론 배틀이나 정책 공모 등등도 했고 그리고 아주 새로운 젊은이답게 개혁을 좀 해보겠다. 그리고 이번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속에서 밝혔지만 어쨌든 불가역적인 개혁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본인 심사고 그다음에 너무나 뻔한 길, 당연한 길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가야 될 새로운 길 그리고 너무 당연시되는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네. 좀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30의 젊은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을 굉장히 높이 점수를 주고 싶고 다만 이제 아쉽게 이제 20점을 이제 추가로 100점을 못 드리는 이유는 네. 결국 대선 관리 부분에서는 조금 실수를 좀 많이 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후보와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후보 거죠. 윤석열 후보나 원희룡 후보와의 갈등은 갈등이고 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결국 안철수 후보를 결국 합당해 내지 못하고 안철수 후보를 지금 중도 진영에 이제 또다시 존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연말에 가면서 내년 이제 대선 전국에는 결국 4% 5%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와의 또 어떤 2차 단일화나 이런 또 과정이 남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과연 조기 입당시킨 것이 전략적으로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이 부분도 결국은 12월이나 내년 대선을 정권 교체를 해서 승리로 이끈다면 높이 평가받겠지만 혹은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을 통해서 당이 어려움에 직면해 한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큰 또 실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점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좀 보류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앞으로 더 잘해주길 기대합니다. 기대도 같이 섞인 중간 평가 점수로 80점을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C뿔입니다. C뿔. C뿔이면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70 됩니까? 한 5점에서 8점 정도 됩니다. 사실은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었습니다. 기대에 부응한 측면은 취임하자마자 이제 대변인 선출하는 국대 퍼포먼스 이건 굉장히 신선했다고 봐요. 굉장히 잘 뽑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 정도로 기대감을 채워주기에 충분했다라고 보고요. 또 이후에 굉장히 사실은 이 대선을 앞둔 당 대표가 선관위를 출범시키고 경선 룰을 확정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굉장히 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도 굉장히 깊게 입었지만 어쨌든 경선버스를 출발을 시켰습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당대표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될 거였어요. 네.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은 경선 관리의 핵심은 당의 주자들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경선을 부드럽게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원팀으로 만들어내는 경선 이후에 그런 방향인데 투스톤 갈등이 저는 치명타를 입었다. 역시나 소위 이준석 당대표 당선됐을 때 제일 걱정한 게 당내 유력 주자들이나 아니면은 들어오는 소위 세력들이 당대표 패싱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일이라고 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패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고발 사주 문제 뜨기 전까지는 사실상 식물 당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 있어서 기대가 컸던 만큼 좀 우려나 실망도 좀 같이 큰 거 아니냐. 예.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고발 사주 건이라든지 이후에 토론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존재감을 드러낼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선거운동 국면에서 이제 당대표가 과연 어느 정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한계점을 본다면 예. 지금까지의 역할이 결국은 대선에서의 마지막 행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점에서는 좀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이 좀 컸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종 평가는 대선 결과로서 좀 평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경선 질문도 좀 같이 드려볼게요. 윤석열, 홍준표, 양강대, 유승민 일중 구도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홍준표 후보를 보면 무야홍이다 이런 별명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무야홍에 이어서 이제는 조국수홍이라는 또 새로운 비판 섞인 또 별명이 생겨버렸어요. 이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조국 수홍보다는 저는 더 재밌는 게 뭐야홍이더라고요. 원래 무야홍이라는 게 무조건 야당 대통령은 홍준표다 이런 걸 본인이 과시한 건데 저는 뭐야홍 이게 뭐냐면 아니 홍준표의 옛날에 이러지 않았지 않냐 뭐 이런 거거든요. 갑자기 왜 조국을 옹호하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TV 토론에서 이제 원희룡 후보가 그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 판결에 나왔는데 아직도 도륙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도륙이라는 이제 그 본인이 이제 의견을 밝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고 또 이제 하태경 의원이 연속으로 이제 과잉 수사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국을 옹호하는 발언들을 쭉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게 보수층에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거든요. 사실은 보수층이 지금 단결해서 어쨌든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정책적으로는 부동산 대실패의 문제고 또 하나는 내로남불이에요. 결국 이 정권이 얘기했던 정의와 공정은 어디 사라지고 거기에 중도적인 시민들도 가세한 겁니다. 이런 어떤 문재인 정부 처음에 기대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진 것들이 사실은 조국의 내로남불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조국을 두둔해서 그러니까 이제 조국 수홍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저는 아주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처음에는 이제 야권의 지지층, 그러니까 이 보수 지지층들의 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를 이제 철진한 상품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주춤하면서 새롭게 관심을 갖기도 하고 여기에 저는 여권의 역선택 지지층이 좀 가세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등하니까 보수층도 이제 다시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그렇던 찰나에 저는 이 조국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하면서 저는 아주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본인도 그래서 바로 자기 생각을 바꾸겠다라고까지 수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도 이번 추석 때는 밥상의 가장 큰 메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빠르게 평소 생각을 내가 바꾸겠다. 뭐 이런 평소에 홍준표 후보 같지 않은 뭔가의 빠른 사과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표현을 바로 올렸어요. 이런 수습이 실제적으로 금방 이런 사건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저는 이게 뭐 실수인지 전략적 발언이었는지 치고 빠지기의 전략적 발언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이라면 뭐 중도층을 공략하는 발언이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당 내부만 놓고 보면 그동안의 당 내부 보수 지지층을 대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 예.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쫓아갔지만 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높지 않았었거든요. 네. 자, 그런 점을 본다면 조국 수홍이라고 하는 그 이슈 자체가 득보다 실이 크죠. 당 내부에서만 놓고 그러니까요. 본다면.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 전체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돌아가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또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의 그 입장과 다르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동정 여론도 꽤 있는 편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얻는 득이 분명히 있다. 홍준표 지난 대선 때는 완전히 막말하는 사람으로 극우 보수로 봤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보이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득과 실이 다 있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본다면 이거 단기간 내에 치고 빠진 거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조국 수홍이라고 하는 이슈를 띄워놓고
일단은 어차피 2차 경선 때 일반 여론조사가 70%가 반영됩니다. 네. 당원 조사는 30%밖에 반영이 안 돼요. 어차피 홍준표 대표가 뭐 보수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치고 빠지기 시기에 전략적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뭐 효율적인 이걸 전략으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네. 전술로서 단기간의 지지율을 갖다가 일반 국민 지지율을 올리고 이슈의 중심을 본인으로 추석 밥상을 홍준표 중심으로 이렇게 돌리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발언 아니었느냐. 언론인은 네. 그렇게 볼수 후보는 있겠네요. 정치인은 예. 욕을 먹어도 많이 달리는 게 좋다고 댓글이 아하. 그렇게 본다면 저는 알겠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하는 거죠.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과연 이게 전략적이었는지 실수였는지를 좀 알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한 장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